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레버리지를 높여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심하게 했던 것들부터 터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정도가 심했던 것부터. 거래가 잘 안 되는 주식을 무리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그게 담보 부족에 빠지면서 지금의 하한가 사태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있을 것이냐인데 유명한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뭔가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일 때에는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엄청 많을 것이다라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매매가 특정 집단에서 유행을 했다라는 거는 그건 이미 소문이 어느 정도 돌았을 것이고 그와 비슷하게 행동을 하려고 했던 데들은 꽤 많이 나왔을 것이다. 네, 우리 정광우 대표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 차분한 목소리로 저희에게 전달을. 아 근데 오늘 캐주얼로 나오시니까 훨씬 더. 무슨 일이에요, 근데 진짜? 아니 오늘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정광우 대표의 그 의상의 기준은 35도군요. 그러니까 기후 맞춤용. 35도 이하에서는 넥타이를 메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너무 덥다고 하니까 옷으로 다 대비를 좀 하신 겁니다. 좋습니다. 시원해 보이죠. 자, 시작해 보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일단 뭐 최근에 또 그 하한가 사태를 맞은 기업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어떤 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나 시장에 미치게 돼 있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지난번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때 보시게 되면 특징이라고 하면은 유통 가능 주식수의 비율이 낮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비율, 그 다음에 회사 측에서 자사주로 가지고 있는 거, 요거를 합쳐가지고서 전체 주식수에서 빼게 되면 실제로 유통이 되는 주식수 자체가 적은 주식들이 그 대상이 되었었고 그와 동시에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신용융자 비율이 거의 한 10%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거래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태들도 이와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신대양 사실 이제 5개 종목 요번에 하한가가 나오기 전에 2개 종목이 그 사이에 또 있었거든요. 신대양 제지하고 DY PNF입니다. 이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좀 적으면서 신용융자 잔고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신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10%라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 주식 거래 중에 10%가 신용융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발행 주식 수 중에서 10%가 지금 신용융자. 아까 말씀해주신 그 10%는 신용융자로 매수가 돼 있는. 그게 참고로. 퍼센트 이상이니까. 10%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평균적으로 코스닥 평균적으로는 어떠하냐라고 보게 되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는 0.5가 되질 않습니다. 전체 대비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2%대 정도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양 시장을 합산해 가지고 보게 되면 한 0.7에서 0.8 정도. 압도적으로 높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코스닥의 2% 초반보다도 많이 높은 거죠. 뭐 5%, 7%, 10% 이렇게 되니까는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 5종목도 보시게 되면 대주주 그다음에 자사주 비율을 제외를 하고 나서 유통 가능 주식수의 비율이 50%가 되질 않고 그다음에 신용융자 비율은 앞선 사례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레버리지를 높여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심하게 했던 것들부터 터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정도가 심했던 것부터.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용융자 비율은 앞의 사례들에 비해 가지고서는 조금 낮긴 하나 평균에 대비해서는 훨씬 높은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거래가 잘 안 되는 주식을 무리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그게 담보 부족에 빠지면서 지금의 하한가 사태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공매도 불가 종목들이 주요 타겟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네네. 원래는 모든 종목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SG증권발 사태 때에도 보시게 되면 당시에 이제 삼천리나 세방,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다올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종목들이었고요. 하림지주나 다우데이터와 성광은 비록 지수에는 편입이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공매도 잔고가 매우 미미했었던. 저희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공매도가 되는 건 아니고 증권회사에 전화해 보면 그거 안 됩니다 하는 종목일 가능성이 많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단은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빌려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물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이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신대양 제지하고 DYPNF는 그 이제 지수 편입 종목이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온 동일산업, 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지. 지수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편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저 회사들은 거래가 잘 안 되는 전통 자산주들 중에서도 거래가 잘 안 되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정말로 그 중소형주만 이제 이제 색깔을 내 가지고서 운용하는 그런 운용사에서조차도 이들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힘들 정도로 거래가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를 근데 왜 이렇게 이 산 사람들은 좋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이거를 긍정적으로 굳이 해석을 해보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받아서 저평가 상태이지 않겠느냐라고도 보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나쁜 의도가 이게 이런 부분들은 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겠죠. 네. 나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래가 안 되는 거를 즉 다시 말해서 주가를 움직이기 인위적으로. 쉬운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쉬운 거죠. 거래 안 되니까. 네, 누가 관심도 없고. 예를 삼성전자 주가 조작 한번 해보려고 해봐. 한 300주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지 죽음. 주가 조작은.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좀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또 용이한 것들, 그래서 좀 중소형주들의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에 이제 레버리지를 내 가지고서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있을 것이냐인데, 사실 답지는 이미 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G증권발 사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증시는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뭔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는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시장에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파악이 되십니다. 앞서 보셨던 그 장표인데요. 신용융자 잔고 추이인데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저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터지려면 이 잔고 추이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요게 이제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 잔고가 얼마 정도 있느냐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 비율은 오히려 피크 대비해서는 좀 낮아졌다 이고, 금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양 시장을 합쳐 가지고서 이제 한창 증시가 막 그 신반전자 간다라고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신용 잔고가 26조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증시가 매우 1년 동안 나빴었죠. 그래서 잔고가 16조까지 떨어졌었다가요. SG증권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는 20조 4천억까지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SG가 터지자 순식간에 2조가 해소가 됐습니다. 18조 4천억까지 떨어졌었고요. 이제 겨우 최근에 조금 회복을 해가지고서 한 19조 정도를 겨우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저 회사들은 이제 누가 관심도 별로 없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저렇게 돈까지 빌려가면서 샀어요. 가격 올려놨어. 그러면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일이 굉장히 잘 풀리게 되면 지수 편입 나중에 맞습니다. 지수 편입. 지수 편입되면 기관 투자가들도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패시브 자금들 들어오잖아. 시총을 엄청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몇 배, 뭐 두세 배 오르면 시총 오르지. 그럼 거래도 점증하겠지. 지수 편입을 노린다고 대부분. 네, 맞습니다. SG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SG가 대표적으로 보여줬고, 사실 이제 뭐 유명한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뭔가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일 때에는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엄청 많을 것이다라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매매가
특정 집단에서 유행을 했다라는 거는 그건 이미 소문이 어느 정도 돌았을 것이고 그와 비슷하게 행동을 하려고 했던 데들은 꽤 많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뭐 유추를 그렇게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번 사태가 엄밀히 따지면 SG 때하고는 또 차이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 점을 한번 봐주시면요. 최근에 그 5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것과 이제 예전에 SG발 그러니까 그 라도견 사태 이때랑은 예. 다르다고요? 예. 차이가 또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인 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해 CFD 관련된 물량이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그러니까는 CFD를 통해 가지고서 차익 결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전문 투자자들에게 열려 있는 거죠. 매매를 하게 되면 이게 외국인으로 거의 다 찍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앞서 보시면은 뭐 삼천리나 이런 8개 종목 외국인 지분율이 높았었어요. 그러고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신대양제지나 그다음에 DYPNF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꽤 많이 감소하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번에 이들 종목들은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CFD는 거의 없었거나 있었어도 물량이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더더욱이나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SG 사태 때의 8개 종목 CFD 관련해서 미수 채권 규모가 얼마 되느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증권사들이 밝힌 게 전체 다 합치니까 2,500억. 근데 각 회사별로 나눠보니 제일 많은 데가 685억이더라라고 하면 최근에 증권사들의 이익 체력에 대비해 가지고서 이 정도는 저 회사명 1위가 증권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네네. 근데 많이들 추정은 되시죠 이제 상위권들이.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나중에는 또 뭐 이제 추신까지도 있을 테니까는 저게 다 손실로 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증권사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이게 무슨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니다. 근데 CFD 관련된 것도 이번에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신용융자로 추정되는 금액도 SG 때는 1조가 넘었었고요. DYPNF랑 신대양제지 때는 500억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한 800억 정도. 근데 CFD는 DY 때는 있었는데 이번엔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사실상 미치는 영향은 SG 때 대비해서는 뭐 10분의 1도 되질 않는다. 네, 그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SG 때는 이제 그 통장을 가져가 가지고서 직접 매매를 했었죠. 그러니까는 1임 라이선스가 없는데 1임 라이선스가 있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매매를 한 겁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것이 과연 이제 불법 리딩방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뭐 어느 카페 대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대표가 직접적으로 그 계좌를 받아서 매매를 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임 쪽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거에서 대표적인 게 리딩방 쪽은 뭐가 있냐 하면은 허위 과장 광고가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뭐 적중률이 100%다. 그 다음에 반드시 수익률이 연간 뭐 100%씩 최소는 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고액으로 1대1 관리를 해주겠다. 해서 나는 1대1로 뭐 이제 대화도 나누고 상담도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겠다. 돈을 많이 받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면은 자문업 라이선스를 따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자문업 라이선스가 일단 이런 행위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자문업 라이선스가 있느냐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그 불공정 거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서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 뭔가 시세를 움직이려고 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세 조종 혐의가 있느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허수 주문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대표적으로는 통정 거래가 있거든요. 이거는 SG 사태 때도 나온 건데 통정 거래라는 거는 서로 간에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정해진 시간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그 시세 조종 행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고 실제로 운용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근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통정 매매에 대해 가지고서 그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을 내가 가교 역할을 했다. 근데 어느 정도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물량이라는 게 알려지기만 해도 이거는 통정거래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핵심 제가 볼 땐 쟁점 사항이 될 것 같고 그런 혐의가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불법으로 판단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제 과연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보실 때에는 일단은 과연 라이선스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을 해도 되는 그런 적절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금감원에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통장을 가져가서 해도 되냐? 그 일임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고액으로 1대1로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려면 자문업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시기에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시세 조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내 통장을 가져가서 거래하는 건 괜찮아요? 내 통장 내 계좌를 가져가서 내 뭐 핸드폰 하나 갑자기 마련해줘 갖고 네. 거기다가 이렇게 쳐갖고 무슨 저 MTS 다운 받아.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문 일임 계약이 돼 있거나 예, 맞습니다. 주문 대리인인가요? 그 뭐 예, 그런 거 있죠. 네네. 그러니까는 투자 일임업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본인의 대리를 해가지고서 네. 일임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일임 예.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자문업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문업 맞습니다. 중에서도 일임이 있고 자문이 있거든. 네, 자문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고 네, 이거 일임은 내가 알아서 매매한다. 네. 그게 일임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럼 라이선스가 개인은 더 많은 그거 하면 안 자본을 되는 요구합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만약에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간 사람이 자기가 자기 계좌에 있는 걸 이게 팔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정거래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나는 잡혀 들어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죄 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혐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법의 처벌을 이제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받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내가 이용당한 거구나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투자 일임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정기적으로 금감원의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정 매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금감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하더라도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적발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해버리게 되면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 안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오는 게 아니면 그 회사가 불법으로 일임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통정 매매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피해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네. 하여튼 뭐 일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았는지. 그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예, 금융정보 FINE. 파인. 네, 파인 들어가면 네네 거기 들어가시면은 검색하시면 대표께서 나옵니다. 하시는 사이트는 아니죠. 국가에서 하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사이트입니다. 네. 그렇게 슬쩍 홍보하는 건 안 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좀 아니 근데 벌어졌고. 제 경험에 의하면 일임이 없어도 증권회사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정프로하고 내가 주식을 잘해. 정프로는 주식을 못해. 내 후배야. 야, 형이 좀 해줘. 그래가지고 둘이 가서 주문 대리인 저걸 약정을 해놓으면 내가 정프로를 위해서 주문 대리해서 할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런 게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수익이 나면 모르겠지만은 또 손실이 나게 되면 서로 간에 또 얼굴 붉히겠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엄밀히 따져가지고서 여기에서 불법적인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들어올 때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들 간의 아주 소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완전히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네. 개인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서 네, 뭐 그래요. 투자를 좀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내가 좀 맡긴다라든지. 조언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또 얘기도 듣고 또 비판적으로 들으시고 개인이 그렇죠, 판단하시고서 네. 매매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저는 하시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 소위 말해서 뭐 투자 자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완전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사례는 어떤 건가요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 현업에 있는 분들은 이게 좀 불명확한 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일단 딱 되고 나면 네. 그 뒤에 사실은 이제 처벌로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기 전에는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문제가 되고 나면은 처벌 쪽으로 또 기울어 버리는 경우들도 발생을 현실에서는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최대한 일단 조심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에 그 사태는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네.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네. 네, 다음 이슈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 부분은 그 CFD나 이런 거랑도 관련해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뭐 이렇게 뭔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뭐 미국의 밈주식 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뭐 과연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좀 많이 샀는데 이쪽에서 오히려 좀 외국인이 보기에 국내 시장을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여기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지금 현재 증시 자체는 그 외국인이 명백하게 이제 매수를 통해서 견인하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뭐 이런저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그런 우리나라의 평판 리스크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떠나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증시에 동력이 있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서 한 30% 내외까지 비중이 낮아지고 나면 그 뒤에는 매수로 이렇게 돌아섰던 사례들이 이제 그 과거에서 있었고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용 코스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한 30% 중반 정도는 외국인이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 말 이후로 해가지고서 약 한 20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평균 대비해 가지고서는 아직까지 낮은 훨씬 편이다. 낮은 상황이다이고요. 그리고 보통 외국인 투자자는 좀 경향성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도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매도를 3년 내리 큰 금액을 했었어요. 수십조 원의 매도를 했었는데 그 뒤에 좀 매력적이다 생각하니까는 2009년, 2010년도에는 50조 가량을 순매수를 했었거든요. 그 뒤에는 박스권이 이어지다가 사실상 뭐 2018년부터 계속 매도가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23년도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서는 지금 한 20조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경향성이 과거 사례를 보면 발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외국인 매수세는 이거를 뭐 단순히 이 정도 들어왔으니 멈출 것이다. 이렇게 보긴 좀 저는 그건 좀 속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흐름적으로는 약간 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로 좀 봐야 되는. 네. 네, 오히려 좀 그쪽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갑자기 나온 게 블링컨이 뭐 중국에 간다 네. 해가지고서 18일 일요일 날에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내용은 별게 없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거에서 한번 과거 내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보면 어떨까인데요. 지금 자료를 봐주시면은 트럼프 당시에 중국하고 굉장히 극한 대립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때 펼쳤던 수법이 뭐냐면 임기가 대통령이 4년이잖아요. 네. 그다음 재선이 참 되고 싶은 게 대통령인데 미국은 1, 2년 차에는 극한의 대립을 펼칩니다. 중국하고. 그리고 3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을 하고요. 네. 4년 차 되는 그러니까 이때가 선거가 있는 해죠. 2020년도 1월 달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뤄내게 됩니다. 초기 갈등 고조, 후기 문제 해결 공식으로 선거를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민주당의 모든 유력 대선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높았었거든요. 만약에 바이든도 지금 그런 방식을 혹시 사용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때 이뤄냈던 이 1단계 무역 합의 이게 초고율 관세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200억 달러에 대해 가지고서는 7.5%, 네. 2,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쪽에 영향 주냐면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1단계 무역 합의가 나오기 전에 2019년도에 샌프란 연은에서 추산한 방식인데요. 과연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PCE 물가 지수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라고 했을 때 현재 부여하고 있는 그 뭐 1,200 뭐 이제 앞서 보시면은 25% 관세 2,500억, 7.5% 관세 1,200달러 하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0.23% 포인트 더 높이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PCE 물가 기준으로요. 그 정도면 뭐 꽤 높은군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2% 목표를 3%로 올릴 거냐 말 거냐 할 때 0.23%는 높은 숫자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자료가 하나 나온 게 2023년 3월 15일 날에 나온 자료가 있어요. 요 자료가 제가 볼 때는 꽤 중요도가 있는데 전혀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나온 거냐면 2022년도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룹니다. 트럼프 당시의 고유 관세 이거 영향을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분석을. 그래서 법률로 통과가 돼요. 의회가 그래서 지시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게 3월 15일 날에 이제 그 발표 자료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관세를 매겼는데 그 고유 관세는 누가 부담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는 중국 기업이 떠안았다. 즉 100원을 수입하는데 25% 관세를 매기면 그대로 100원으로 미국에는 수입이 됐고 중국 기업들이 25원의 관세를 내면서 그들의 마진이 25원 줄어들었을 것이다. 네. 우리 물가에 영향 준 거 없다. 중국을 때렸다. 근데 두 번째 가정은 미국 기업이 떠하는 거 아닐까입니다. 100원에 25% 수입 가격이 125원으로 올라갔던 건 아닐까. 세 번째 가정은 환율이 자유조정을 해줬을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환율이 뭐 위안 달러 환율이 뭐 7이었다라고 하면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7.5, 7.7 이렇게 환율이 약세가 돼가지고서 그 관세를 상당 부분 떠안았을 것이다. 완충지대를 네. 해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중국이 완전 떠안았다. 바이든은 대충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중립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의 결론은 뭐였냐면 미국이 부담을 했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1% 증가할 때마다 보니까 가격이 1%씩 증가를 했더라. 그러니까는 미국 수입 업체가 관세 저런 비용을 얘기 많이 했었어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수입 업자들이 트럼프의 중국 관세 비용을 부담했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미국이 자아 비판한 거 아니냐. 이건 자해 행위였고 자국의 인플레만 높여버렸다. 이런 소비자가 식으로 다 부담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당시의 전략을 바이든도 쓴다라고 네. 하면은 올해가 3년 차거든요. 바이든은. 그리고 내년이 이제 4년 차 재선인 네네.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꺼내기 쉬운 카드는 어차피 이거는 바이든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공급망 재조정은 바이든이 꺼낸 이슈인데 지금 고율 관세는 트럼프가 한 거고 이게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도 높은 인플레가 계속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적인 와일드 카드로 물가를 낮추는 데 쓸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관세 인하 카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마다할 이유가 또 전혀 없는 내용이기도 뭐 그러겠죠. 예, 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제가 볼 땐 제일 쉬운 주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관세 문제,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6번과 정광우 대표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